새벽 폭우에 관복 입은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밀무역에 죽은 관비라 했죠. 그런데 그 시체에 손을 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깨진 나침침 조각. 10년 전 죽은 아버지의 물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뒷면엔 네 글자 서의 삼도. 그날부터 저는 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아버지를 죽인 자가 아직도 이 강을 드나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물귀신 같다고 하더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가에 붙어 사는 게 제 일이거든요. 해가 뜨면 염전으로 향합니다. 소금 자루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한 자루가 대략 20근쯤 될까요? 등과 어깨가 짓무르는 건 이제 익숙합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염전을 오가죠. 점심때가 되면 잠깐 쉽니다. 주먹밥 하나 입에 넣고 물을 들이켜요. 그리고 다시 자루를 집니다. 오후 내내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폭우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는 뱃사공 일이에요.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실어 나르는 거죠. 노를 젓는 일은 소금 자루 나르는 것만큼이나 고됩니다. 아무래도 물살이 센 날은 더 힘들죠. 그런데 저는 노 젓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물길을 살피는 거예요.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조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야 배가 뒤집히지 않거든요. 야, 연수야. 빨리 좀 떠나자. 손님들이 재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물은 한순간에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말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굳이 할 말이 없거든요. 일하고 먹고 자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밤이 되면 작은 움막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몸을 뉘이고 잠깐 눈을 붙이죠. 그러다 새벽이 오면 또 일어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연수, 너 왜 그렇게 물만 쳐다보고 사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죠. 물을 보는 건 제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결 하나, 파도 하나가 제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물 위에서 삽니다. 물과 함께 살고 물을 보며 살아가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죠.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폭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저도 염전으로 가는 길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 시체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였어요. 얼굴이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허리춤의 패차를 보니 관비인 게 분명했습니다. 물에 빠진 지 꽤 됐는지 피부가 하얗게 불어 있었죠. 이거 큰일 났네. 관에서 사람이 나올 거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체 곁으로 다가갔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본 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체의 오른손이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뭔가를 꽉 움켜쥔 채 죽은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펴봤습니다. 손 안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깨진 나침침 조각이었어요. 노쇠로 만든 작은 판에 방위를 새긴 물건이죠. 그런데 절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나침침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이었어요. 아버지는 수군에 계셨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군졸이었죠. 그때 쓰시던 군용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나침침이었어요. 등 뒤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배가 뒤집혔다고 들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나침침이 지금 여기 익사한 관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연수야, 넌 뭘 보고 있어? 옆에 있던 포구인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나침침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관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최근 이 포구에서 수상한 배가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있었소. 밀무역을 추적하던 관비가 이렇게 변을 당한 거요. 포도청 관원이 말했습니다. 밀무역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포구는 작지만 물길이 좋아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상한 배를 본 사람 있소? 관원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배를 띄웠습니다. 손님을 실어 나르는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를 젓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침침이 왜 관비 손에 있었을까요? 밀무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와 나침침 조각을 꺼내봤어요. 촛불에 비춰보니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해 3도. 네 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새긴 건지 다른 누군가가 새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글씨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어둠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버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말이죠. 작은 실마리 하나가 제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물길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염전과 포구를 오갔어요. 하지만 해가 지면 작은 배를 몰래 띄웠습니다. 노를 젓지 않고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수로를 따라 내려갔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강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갔어요. 돛을 올리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상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배는 포구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나루터에 닿았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짐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죠. 조심해라. 관에 들키면 우리 다 죽는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무역선이 맞았어요. 저는 갈대숲에 배를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자 한 사내가 나타났어요. 관복은 아니었지만 행색이 남달랐습니다. 수고했소. 다음 물건은 보름 뒤에 들어올 것이오. 그 사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도겸이었습니다. 전직 수군 장수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님, 그런데 지난번 그 관비는 어찌 된 겁니까?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했지. 그래서 처리했소. 이도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비를 죽인 게 바로 이자들이었던 겁니다. 포구 상단주도 불안해하던데요. 걱정 마시오. 그쪽은 내가 달래놨소. 돈만 잘 챙겨주면 입 다물 사람들이요. 이도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더 지켜봤죠.
밀무역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포구의 큰 상단이 배후였어요. 청나라에서 들여온 물건을 몰래 유통시키는 거였죠. 이도겸은 수군 경험을 이용해 순찰 경로를 피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포구 주막 주인이 예전 신문을 불지피려는 걸 봤어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수군 장졸 박연석 해전 패배 책임으로 처형.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적을 놓쳤다고 적혀 있었죠. 군유를 어긴 죄로 차명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셨고 부하들을 아끼셨죠. 패배했을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뭔가를 알았던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밀무역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아챘고 막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거당한 겁니다. 이도겸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를 해전 패배의 책임자로 몰아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밀무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층민이었어요. 관에 말해봤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증거도 없었죠. 나침침 조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결심했습니다. 이도겸의 죄를 밝혀내야 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밀무역선의 항로를 그렸어요. 거래 장소도 기록했죠. 누가 관여하는지도 하나씩 알아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저도 강물에 수장될 게 뻔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관비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물길을 아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물길로 진실을 찾아 나설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염전 주인이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연수, 너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비가 누군지 알게 됐다. 역적의 자식을 둘 순 없어. 주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저었죠. 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일만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입 닥쳐. 내 아비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며. 그런 놈의 자식이 여기서 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주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라를 지키려다 죽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염전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낮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포구 일은 남아 있었죠. 배를 저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포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놈이다. 역적의 자식.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물을 어지럽힌 게 내 아비였구나. 그래서 요즘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고기와 아버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놈을 내버려 두면 포구가 망한다. 포구 상단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도겸과 한패인 그자였죠.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때려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내 둘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곰봉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팠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죠.
다시 한 번, 또 한 번. 등과 어깨가 터져나갔습니다. 피가 옷에 스며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죠. 이게 역적 자식의 대가다. 상단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매질은 한참을 이어졌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죠. 배도 압류한다. 내 놈 같은 것이 물 위에 있을 자격이 없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배까지 빼앗긴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도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하늘만 높게 보였습니다. 이게 제 죄였습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죄였습니까?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았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올랐죠.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를 악물었습니다. 맞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제 억울함도 풀어야 했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도겸의 죄를 밝혀내야 했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빼앗겼지만 물길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몸은 성한 데가 없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죠. 기다려라. 반드시 밝혀내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강한 법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에 상처가 쑤셨어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아팠죠. 그러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주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수영을 가르치셨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물이 깊었거든요. 연수야, 물속에서는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숨 쉬는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은 내 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셨죠. 천천히 숨 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물속에서도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오래 잠수할 수도 있었죠. 아버지는 그 다음 창수를 가르치셨어요. 물속에서도 써야 할 때가 온다. 나무창을 쥐어주셨습니다. 물속에서 창을 휘두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물의 저항이 컸거든요. 힘으로 밀지 말고 물살을 따라 움직여라.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주우셨어요. 썩은 나무였습니다. 봐라, 연수야. 물은 거짓을 숨기지만 끝내 썩은 것은 떠오른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상도 그렇다. 아무리 숨겨도 썩은 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도겸의 죄도 밀무역도 결국 드러날 거라는 뜻이었죠. 새벽녘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상처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폭우로 향했죠.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물가에 닿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상처를 감쌌죠.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깊이 잠수했습니다. 바닥 근처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밑에 무언가를 숨겨뒀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묻어둔 것이었죠. 손을 뻗어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 아래 녹슨 창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군용 창이었습니다. 수군에서 쓰는 물속 전투용 창이었죠.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쓸만했어요. 창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창을 움켜쥐었죠.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숨지도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쓸 때가 온 거죠. 물은 거짓을 숨기지만 썩은 것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썩은 것들을 끄집어낼 차례였어요. 창을 어깨에 메고 물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이제 저는 그냥 맞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움막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어둠 속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낮은 목소리였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낯익었습니다. 익사체로 발견됐던 그 관비였습니다. 당신은 죽은 거 아니었소?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척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거든요.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숨어 지낸 흔적이 역력했죠. 나침침을 쥐고 있던 건 당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입니다. 포도청 관비였죠. 밀무역을 추적하다가 이도겸에게 들켰습니다. 김한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저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수영을 할 줄 알았죠.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깨어났을 때 나침침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연석 장군의 물건이더군요. 당신 아버지 말입니다. 김한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분도 이도겸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한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문서였습니다. 군적 문서입니다. 조작된 기록이죠. 촛불에 비춰봤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해전 패배 책임자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진짜 기록은 따로 있어요. 김한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도겸이 왕실 병기를 빼돌렸습니다. 그걸 당신 아버지가 알아챘죠. 그래서 막으려 했고요. 손이 떨렸어요. 문서에는 병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포, 화약, 검, 창까지 엄청난 양이었죠. 이도겸은 병기를 청나라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은을 받았고요. 김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 아버지는 이걸 조정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도겸이 먼저 움직였죠. 해전 중에 아버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증거였으니까요. 이 문서면 이도겸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왕실 병기 유출은 영모죄에 해당하죠. 김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도겸은 포구 상단뿐 아니라 조정에도 줄이 닿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의금부에 고변해야죠. 김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길이 보이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김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살려주신 게 당신 아버지였으니까요. 김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둘이서 계획을 짰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그 전에 이도겸이 눈치채면 위험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온 겁니다. 사흘 뒤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듯 비가 쏟아졌어요. 강물이 불어났죠. 이런 날 밀무역선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김한이 입수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마지막 거래가 있을 겁니다. 김한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구는 언제 옵니까? 1시경 뒤에 도착할 겁니다. 그 전까지 버텨야 해요.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밤이 되자 수로로 향했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가 흐렸죠. 하지만 물길은 익숙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을 구했어요. 기만과 함께 탔습니다. 노를 저어 어둠 속으로 들어갔죠. 1시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 앞에 밀무역선이 보였어요. 돛을 내리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겁니다. 기만이 속삭였어요. 저는 창을 움켜쥐었습니다. 배를 갈대숲에 숨겼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강물과 섞였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호흡했어요. 물과 함께 숨 쉬었습니다.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고요했어요.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창을 앞에 두고 헤엄쳤습니다. 밀무역선 밑으로 들어갔어요. 배 밑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나무결이 느껴졌죠. 천천히 배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선 밑쪽에서 밧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갔습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갑판에 산의 셋이 서 있었어요. 짐을 옮기고 있었죠. 이도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배에 올랐어요. 뒤에서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겁니다. 누구냐? 소리쳤어요. 저는 창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물살을 따라 움직였죠. 창끝이 사내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으악! 사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넘어졌죠. 다른 사내들이 달려왔습니다. 칼을 뽑았어요. 저는 창을 돌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갑판은 미끄러웠죠. 한 사내가 칼을 휘둘렀어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로 사내의 발을 걸었죠. 사내가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마지막 사내가 남았습니다. 덩치가 컸죠. 칼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사내가 달려들었어요. 칼이 내려왔습니다. 창을 가로로 막았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힘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로 사내의 무릎을 찼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렸죠. 그 틈에 창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내의 어깨를 찔렀어요. 사내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쓰러졌죠. 숨이 가팠습니다. 그때 선실문이 열렸어요. 이도겸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창을 겨눴습니다. 당신 죄를 밝히러 왔습니다. 뭐? 이도겸이 비웃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왕실 병기를 빼돌린 것, 제 아버지를 죽인 것, 다 압니다. 이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함성이 들렸어요. 광군이었습니다. 기만이 데려온 겁니다. 저기 배다. 포위하라. 포도청 관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도겸이 뒤로 물러났어요. 도망치려는 눈치였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창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도겸이 멈춰섰죠. 광군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이도겸을 체포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군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도겸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포박당했습니다. 증거 문서는 여기 있습니다. 김한이 문서를 내밀었어요. 관원이 받아들었습니다. 왕실 병기 유출 기록이군. 이건 영모죄에 해당한다. 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연석 장군 사건도 재조사하겠습니다. 조작된 정황이 명백하니까요. 김한이 덧붙였습니다. 알았소. 즉시 조정에 보고하겠소. 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겸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비가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리실 겁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 결정이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무죄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던 거죠. 복권됐습니다. 충직한 수군으로 기록이 바뀌었어요. 이름도 다시 군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겁니다. 박연수,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관원이 말했습니다. 수군 소속으로 일하라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공이 컸는데 저는 물 위에서 사는 게 편합니다. 관원이 의아해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그럼 뭘 할 작정이냐? 폭우로 돌아가겠습니다. 배를 적겠습니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관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이들도 있었죠. 연수야, 미안했다. 염전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부끄러운 듯 붉어졌어요. 다시 일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사람을 탓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새 배를 마련했습니다. 포구에서 정식 뱃사공 허가를 받았어요. 이제 떳떳하게 노를 저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배에 올랐어요. 건너편으로 가고 싶다고 했죠. 출발하겠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배를 밀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물살이 좋구나. 손님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정직합니다. 흐를 곳으로 흐르니까요. 좋은 말이네. 손님도 미소 지었어요. 배가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 부서졌죠.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이런 풍경을 보셨을까요? 물 위에서 평화를 느끼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한이 찾아왔어요. 연수, 잘 지내나? 예, 덕분에 잘 지냅니다. 나는 다시 포도청으로 돌아갔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막아야지. 김한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끔 들르겠네. 언제든 오십시오. 김한이 떠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 위에 비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렀어요. 멈추지 않고 흘렀죠.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거짓을 숨기지만 끝내 썩은 것은 떠오른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도겸의 죄도 결국 드러났으니까요. 조선의 진실은 칼이 아니라 끝까지 흐른 물이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노를 저을 겁니다. 모레도 저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물 위에서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